라인 어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아서, 그죠? 여기저기서 좀 말이 많아요. 라인 어레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다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고 그런 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스톤 레디에이터, 피스톤 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거의 특성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왼쪽에 그 시커멓게 되어 있는 데가 스피커인데, 스피커에서 음을 방사할 때 얘가 스피커 바로 앞이 제일 소리가 크고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스피커에서부터 어떤 거리가 되면 소리가 안 났다가 또 다시 커졌다가 안 났다가 하는 그런 구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를 딱 벗어나면 드디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거리에 따라서 슥 감소하는 그런 구간으로 변하는데요. 그거가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니어필드와 파필드를 가르는 그러한 구간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 피스톤 레디에이터의 그 음압 감쇄 곡선을 갖다가 수식으로 쭉 풀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답으로 나온 게 뭐냐면 R 이퀄 4 람다분의 D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D는 뭐냐면 스피커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A는 반경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A하고 D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조금 안 좋긴 한데, A로 쓰면은 람다분의 A 제곱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D가 2A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람다하고 스피커의 치수하고 비교할 때 보통은 몇 인치 그러면 직경을 얘기하지 반경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D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4 람다분의 D 제곱 이렇게 되면은,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 없이 거리에 따라서 감쇄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이건데, 그러면 왜 가까이 갔는데 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구간이 생길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피커 바로 앞에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축에 비해서 축에서 벗어나면 이 스피커 각 위치의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는 보강이 되고 어디 위치에서는 상쇄가 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도 이 가운데 축을 쭉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얘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두 점을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요하고 얘하고 거리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리차가 보강을 하고 어떤 때는 상쇄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스피커 각 점들 간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나면 파필드로 돼서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스피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몇 센치를 쓸까요? D를 한 20cm, 그럼 0.2가 되겠죠? 아이고, 0.2 제곱, 그럼 0.04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 람다. 이 람다는 주파수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람다는 F분의 C, 그죠? 람다 이퀄 F분의 C에서 써야겠네요.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람다를 찾으려면 저 소리 나는 주파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C는 340이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340Hz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람다가 1이죠? 340Hz, 340m/s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1m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람다 이퀄 4, 그냥 4고요. 그다음에 D의 제곱이니까
0.02, 즉 4분의 0.02니까 엄청 가깝죠? 바짝 붙을 때까지만 바짝 붙어서만 저런 현상이 있고 그 지나면은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저거 뭐 의미 없는 거 괜히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제 한번 따르게 해보죠. 라인 어레이예요. 이렇게 요 길이가 끝까지 아니고 요 수직으로 쭉 뻗은 이거 길이만 가지고 보자고요. 이거 3m. 많이 하려다가 그냥 참은 겁니다. 3m. 이게 그러니까 스피커로 봤을 때 이만한 직접 방사형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건 있지는 않지만 이게 3m라는 거죠. 이렇게 큰 스피커가 진동할 때 3m면 여기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예요. 이렇게 큰 동글뱅이가 진동할 때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D가 3m죠. D = 3. 그 다음에 람다는 우리는 그러면 340Hz 똑같이 할까요? 340으로 집어넣으면 같이 1이 되는구나. 1 이렇게 되죠? 1. 이건 340Hz 때 여기 되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R = 4분의 D의 제곱 9 이렇게 되죠. 그럼 2점 몇이 나오죠? 그래서 3m 직경의 직접 방사형 스피커로 라인 어레이를 모사한다면 얘는 대략 2m 이상까지는 저 니어필드가 되고 2m 이상 떨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라인 어레이로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점점 높이면 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라인 어레이 가지고 실내에서 쓰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주파수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니어필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저거는 직접 방사형 스피커로 전부 다 모델링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즉 라인으로 된 거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라인 어레이는 이 수직에 대해서만 계산하니까 이 옆면에서 오는 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옆에서 오는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계산할 내가 그런 책임감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방사형 갖고 그냥 때려 맞추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어레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 보면은 실내에서 웬만히 써도 뭐 10m, 20m 정도까지는 니어필드가 아니지 니어필드가 아니고 파필드 조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라인 어레이가 보통 10m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놓으면 통을 많이 달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R이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긴 거는 가까이서 실내에서 쓰지 않고 멀리 보내는데 한 100m 이런 데는 분명히 걔도 저 파필드 조건으로 갈 거고, 그런데 그렇게 라인 어레이를 길게 해놓고서 가까이서 들으면 예를 들어서 라인을 길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기울여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쭉 하면은 이게 니어필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컸다 여기는 작았다 컸다 작았다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다 주파수별로 다 다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주파수별로 달라요. 특정 주파수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네. 투명하게 저기 앞쪽으로 가면 그 프레스넬 존인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음색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음은 괜찮고 고음에서 찍찍찍찍찍찍 예를 들어서 뛰어간다고 하면 소리가 찍찍찍찍 막 이렇게 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찌 나야 되는데 찍찍찍찍 이렇게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요건 한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할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된다면 한번 라인 어레이에 대해서 그 해보는 걸로. 써보신 분은 여러 개의 스피커에서 다 들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조금만 움직이면 캔슬돼 버리고 조금 더 가면 다시 보강되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오히려 포인트 소스로 적당히 한 것보다 더 나쁠걸요? 라인 어레이를 실내에서 길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파필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라면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아랍 누리에다 더 길게 달았잖아요. 그것도 내가 모르겠어요. 실제 어떻게 된 건지. 박스의 역할은 어차피 경계 조건을 정의하는 거니까 각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라이너를 전부 다 측정하겠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스피커만 놔두고 전부 다 그냥 소리 안 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 회로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인디펜던트 소스 여러 개를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별도로 소스로 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스피커를 실험할 때 그러면 경계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위아래를 갖다가 막아야 되냐? 아니면 스피커 하나만 그냥 있는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거가 관건일 텐데 어찌됐건 그런 상태에서 아마 지금 질문하는 그 박스까지 써가지고 뭐 스피커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영향을 다 고려해서 혹시 박스까지 다 그러니까 실제의 음파가 진동판에서 나오지만 이 진동판에서 나오는 음이 무한 배풀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휘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음원의 일부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 소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포인트 소스에서 박스 하는 역할은 그 유닛에 비해서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위아래가 역할 없이 괜히 통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면, 자, 그다음에 공기의 흡음, 아까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공기의 흡음에 대해서 보시면은 고주파일수록 고음 감쇄가 심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걸 한번 보면은 30m를 기준으로 해서 30m까지는 감쇄 없이 날아갔다. 여기서 저 정도 되니까 30m까지는 괜찮다가 100m로 갈 때 100m는 어디냐면요. 마우스. 요거요? 요 줄이 100m 줄이거든요. 요 줄이. 보이세요? 요 줄이 100m 줄이에요. 그러면 자, 맨 위에 있는 줄은 감쇄 없이 저음이니까 쭉 그냥 그야말로 R 제곱 역자성 법칙으로 감쇄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원래는 이 줄 따라서 감쇄해야 맞는데요. 모든 주파수 성분이. 고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보면 4800에서 9600Hz, 즉 4K에서 10K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원래 위에 거보다 더 많이 내려갔죠. 그죠? 거리 뭐 한 3배 정도 됐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게 몇 dB냐면 대략 5dB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4K에서 10K 정도 평균 내가지고 그 밴드 음을 틀어보면 5dB 정도가 100m 날아가면서 추가로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어레이를 쓸 때 똑같은 음색으로다 쏘면 저쪽에 100m, 200m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고음이 잘 안 들릴 거예요. 공기 흡음 때문에. 거기 플러스 뭐 바람 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 다른 요소가 방해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도 공기 자체가 먹어버리는 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고음 튜닝은 라인 어레이 저쪽 앞에 보고 있는 놈은 고음을 더 추가해 줘야 되고 똑같이 EQ를 걸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정상적으로 얘는 플랫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고음 추가 이렇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습도는 50% 이하, 근데 온도는 15도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각 주파수 각 습도와 각 온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아마 튜닝 엔지니어가 일하기가 편하겠죠. 심지어 대기압 이 온도 자체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밑에는 뭐 차고 위에는 따뜻하고, 그죠? 이거 음파가 그런 경우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라인 어레이에서 직방 쏘면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장거리 갈 때는 조금 위로 세워서 올리고 고음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좀 더 고개를 들고, 그죠? 여기다가 더 세게 쏘고, 그리고 가서 직접 체크해보고. 자,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 음파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지향 특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예리해진다. 이렇게 이렇게 타고난 거죠, 스피커 자체가. 근데 이건 직접 방사형 스피커의 경우고요. 호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은 스피커의 경우 한번 샘플로 한번 봐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KEF가 아니고 EAW가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다 까발려 놉니다. 자기 데이터를. 다른 회사들은 많이 그렇게 안 해서 도대체 이 스피커는 특성이 뭐야? 이러고 있는데 라이너레이 중에서도 이 EAW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네 거를 이렇게 다 놓고 심지어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다가도 밑에 보면 이렇게 했구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라이너레이인데 KF720 로우가 6인치 2개, 미드도 6인치 2개 이래가지고 조그만 라이너레이죠. 6인치 2발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이는 1인치 6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별 테크닉을 다 쓰는데 JBL 저 라이너레이처럼 얘는 여러 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냥 트위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아니고 그냥 트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프레션이 안 되니까 아마 음압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찌그러지는 현상 있죠? 그런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놀라운 것은 얘 스피커 자체에 아무런 처리하지 않은 특성은 이거예요. 너무 나쁘죠? 호은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성형을 해가지고 성형 전, 성형 후 완전 미인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이거 보고 이야 막 이러잖아요. 고음은 여기 CK 근처 올려줘가지고 소리 아주 상큼하게 들리게 막 이렇게 해주고 여기 크로스오버 부분에서 일부러 올린 거는 여기 이 우퍼 쪽에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걔네 만나면서 뭔가 해주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요. 어찌됐건 매우 아름다운 미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음도 살짝 올리면서 평탄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아까 공기에 의한 감쇄 이거를 아예 얘가 미리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딱 해놓은 거죠. 아주 머리 좋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녹색은 우퍼, 그다음에 이 검정이가 저거예요. 하이 됩니다. 이제 지향 특성인데 우선 보면은 호라이전털 수평 특성은 오렌지 컬러예요.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0도에서 그냥 평탄한 겁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100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황도를 좋아하는데 100도가 나왔네. 그래서 100도 커버하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가 몇 헤르츠냐 200, 300, 400 헤르츠 근처부터 점점 지향각이 넓어지면서 급기야는 100 헤르츠 근처가 되면 아예 무지향이 돼버렸죠. 360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스피커로 100 헤르츠를 틀어주면 온통 사방팔방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라이너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역 내지 고역에서는 꽤 상당히 평탄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문제는 수직인데 수직은 이건 뭐 한이 없이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평탄하게 된 데가 2000, 3000, 3000 근처에 와야 평탄하게 되면서 각도가 40도가 되네요. 40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파수인데 100Hz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고음이 돼가는 겁니다. 고음이 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몇 Hz냐면 1000Hz.
1000Hz 때의 지향각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동글뱅이 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 요 사이가 6dB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 곡선이 6dB를 탁 치고 내려갈 때까지가 지향 각도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6dB를 치고 가죠. 여기 지향 각도. 반대쪽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와서 지향 각도 해갖고 요 양쪽이 몇 도냐? 1000Hz에서 몇 도죠? 1000Hz에서 대충 100도, 90도, 90도 정도 나오네요. 이거 45도, 45도에서 90도 되고 그 이제 고주파에 가가지고 한번 재봤더니 얘는 이게 지금 16km, 16km에서 6dB 선을 지나가는 걸 재보니까 한 60도 정도 됩니다. 요거서 그래서 봐. 20, 30, 40, 50, 55도. 55도가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수평 지향 특성이고 오렌지 컬러에 대한 거. 자, 이제 수직으로 가 볼게요. 자, 수평 수직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직이 훨씬 좁죠? 이렇게. 수직이 훨씬 좁아지는데 문제는 훨씬 좁아지는 거는 이쪽이에요, 여기. 얘는 그다지 좁아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넓어지죠? 두 번째 거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왼쪽. 더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제일 좋기는 수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그 각도의 지향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좋죠. 저음이나 고음이나. 근데 그게 사실 심히 불가능하죠. 저음이 되면은 얘가 얘기했듯이 그 피스톤 레디에이터 그걸로다가 우리가 해봤듯이 얘가 서로 상호간의 간섭에 의해서 지향각이 저주파에서는 넓어지고 고주파에서는 좁아진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아까 통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답답한 게 많은 라인 어레이 회사에서 당신네 하나의 스피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라인 몇 개 쓰느냐에 따라 달라. According to the numbers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특성을 알려달라는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하나를 알고 싶다고. 갖다가 측정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EAW는 라인 어레이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다 측정해서 라인 어레이로 만들었을 때 얘가 그 다음 게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줘서 좋다니까요. EAW의 다른 모델을 보면 똑같이 한 통을 측정했는데 고주파에 올라가니까 엄청 좁아졌어요. 진짜 20도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넓은 게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 통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측정할 때 보면 몇 통을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경계 조건이 이거가 서로 이제 하나를 측정하면 여러 개를 갖다가 전부 더해서 하나의 라인 저거로 할 텐데 각각을 하나를 빼고 두 번째 걸 집어넣었을 때 옆에가 허당이면 엉뚱한 다른 지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로 보면 경계를 원래대로 해가지고 측정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회로에서 그 서메이션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그 음원이 아니라 전기의 전원을 넣고 답을 구하고 두 번째 그 전원을 넣고 답을 구하고 할 때 전화번은 쇼트시키고 전류원은 오픈시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스피커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안 써 있어요. 지향 특성이 고음으로 가면서 수직 지향 특성이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라인 어레이를 스택했을 때 스택 내지는 플라잉 했을 때 얘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선음원, 실린더리컬 웨이브가 되지 않고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약간 점음원도 아니고 애매한 음원이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100Hz 근처는 얘는 이미 점음원이에요. 점이 하나 있고 또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서로 간의 간섭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완벽한 답이 있다면 사실 뭐 또 하나의 대박이 나겠죠. 근데 아직은 뭐 이런 상태로 있네요. 라인 relay를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 마이크로폰을 플랜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기상 상태 좋을 때 재는 게 그래도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 프로세서까지 딱 돌아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조만간에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라인 어레이들을 갖다가 한번 감세 특성하고 지금 니어필드하고 이런 거 한번 파악이니까 나는 그래서 한번 하려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서 보시죠. 리깅해서 올려서 장거리에서 측정해서 임펄스 응답을 각각 재고 그 거리 따라서 어떻게 감소해 가는지 그다음에 위상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메이커에서 주는 셋업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하면 뭐 그걸 갖다가 세상에 릴리즈 해도 뭐라고 안 하겠죠 설마? 그래서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처럼 6dB 적어지는 축상을 기준으로 해서 6dB가 감쇄되는 그러한 각도를 갖다가 지향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더 벌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처럼 빨갛고 파란색 노란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6dB가 어느 건가 안 나왔네. 이상하게 돼 있네. 7.5 막 5 이래갖고 여기 6이 어딘데 이게 6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40도 그러니까 이걸 따라간다면 이 스피커는 대략 6dB 구간이 80도가 되겠죠. 수평이라면 수평 80도가 되는 스피커고요. 얘는 이건 뭐라고 하기 좀 그러네. 그냥 500Hz 기준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은 이거 얘도 한 80도 되는데 얘는 얘보다 지향 특성이 평탄하지 않죠. 지향 특성이 평탄해야 얘가 저주파 고주파의 음색이 동일하게 되는 건데 얘는 저주파가 되면서 너무 이렇게 쭉 벌어지니까 얘는 별로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3차원으로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죠. 이것처럼. 보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처음에 음원의 지향 특성 할 때 저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불러드리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저 음원을 갖다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상에 음원의 위치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가 소스가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거기서부터 저 크기로 축상이 제일 크게 날아가고 가장자리로는 적게 날아가게 해서 레이를 빛을 쏴서 이제 반사하는 걸 쫙 해서 듣는 위치에서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태껏. 뭐냐면 스피커를 갖다가 우리 천장에 달건 벽에 이렇게 달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사실 여기서 측정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스피커를 확 바꿔놓으셔가지고 어찌됐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음이 여러분들한테 가긴 가지만 벽을 치고 오는 놈이 하나 또 있죠. 특히 저음 같은 경우는 감쇄도 하나도 없이 빵 그대로 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직접음, 반사음 이렇게 해서 얘는 적어도 2개를 듣게 되죠. 그죠? 감쇄가 거의 없어요. 거리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음이 얘보다 얼마나 늦게 오냐 이거죠. L1 더하기 L2의 음이 L0보다 얼마나 늦게 오나 그 계산하는 거는 음속하고 관계되니까 거리 계산해 본 다음에 여기 빼주고 그 다음에 340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시간을 갖다가 계산해서 해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한 음원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여기서 임펄스 응답을 얻는 거죠. 여기서 임펄스 응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쏘면 얘 하나 들리고 두 번째 게 또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청취자는 음을 2개를 듣게 됩니다. 얘는 펄스 하나를 쐈는데 얘는
두 개를 듣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면 펄스가 두 개인 그런 임펄스 응답이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바로 무슨 필터링? 네, 콤필터링입니다. 이게 콤필터링인데 문제는 이 콤필터링이 저음에서 엄청 심하고요. 고음은 별로 안 심해요. 그래서 저음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음은 여기서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긴 평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저음 고음 따지지 않고 무작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저음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저음 부분을. 그러면 지금 원래 음을 준 거는 이거였거든요. 이게 원음이에요. 스피커 자체의 원음. 가까이서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몇 헤르츠예요? 900, 800, 700, 600. 대충 600헤르츠 근처에 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튜닝한다고 저 자리에서 딱 RTA를 찍어보면 600헤르츠 푹 꺼지거든요. 그러면 왜 저러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EQ에서 올려주죠. 이렇게 찍. 그러면 맞은 건가요? 안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를. 원은 1ms 딜레이. 자, 2ms 딜레이. (3ms) 딜레이. 5ms 딜레이. 10ms 딜레이. 차이를 들으셨어요? 여기서는 이 소리만 들리지 나는? 자, 그래서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청취자 원에서 저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갖고 특성이 여기가 지금 FOH예요. 예를 들자면 녹음하는 오퍼레이터가 앉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RTA를 틀어가지고 저렇게 나왔으니까 EQ를 저 주황색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으로 가려면. 그래서 딱 걸었어요. 그러면 청취자 B2, 즉 관객 다른 관객은 어떻게 되냐? 다른 관객은 딜레이가 달라서 이렇게 돼요. 저 위치로 가면. 그러면 EQ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저 기기를 지금 이미 뽕이 올라와 있는데 더 올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괴롭게 되겠죠. 그죠? 완전히 안 맞는 EQ예요, 지금. 자, 이건 EQ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만 흡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만. 바로 옆 탱구리만 흡음해주면 돼요. 넓은 면적도 아니고 바로 1해배 정도만 저기 해주면 아무 EQ 안 해도 정상적으로 딱 들려요. 그죠? 그럼 디지털 딜레이가 있는 것도 저런 현상이 같이 디지털 딜레이가 있으면 디지털 딜레이는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어디 갔다 오는 그 경로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전자적으로 경로잖아요. 누가 듣던 똑같이 되겠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듣는 사람마다 다른데 한 사람이 나만 예쁘게 들을 거야 하고 EQ 걸으니까 그게 문제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예쁘게 들려요. 그러면 EQ를 걸고 너무 미안하니까 딴 데 돌아다니면서 딴 EQ를 또 걸어서 평균 내죠. 그럼 다 아닌 걸 계속 평균 내니까 다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지향성 강화해서 저 벽을 아예 안 건드리고 가겠다. 그 말씀은 말이 되는데요. 그게 쉬울까요? 저음은 적어도 옆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스피커라도. 무지향이요? 무지향도 곤란할 것 같은데 무지향은 벽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내고 다. 무지향성 스피커가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콤필터링을 굉장히 많은 반사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얘가 없어지게 이렇게 다듬어줘요. 무지향성 마이크는. 아니 마이크래. 스피커는. 컴퓨터링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뭉개버리는 그렇죠. 랜덤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직접음의 첫 번째 반사음 가지고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반사음을 만들어서 오히려 저걸 이 사이에 있는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스피커를 갖다가 옆에 안 달고 이 뒷벽에다 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직접음이 이렇게 오고요. 반사음이 없을 것 같지만 저음은 무지향성이다 보니까 이 각도로 제가 지금 이 지향성 패턴을 갖다가 돌려놨어요. 이쪽이 축상이에요. 이렇게 축상.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저쪽에서 뒤로 가는 방향은 지금 겨우 100Hz에서 1dB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축상보다 1dB밖에 안 줄어들고 완전 무지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니까 저만큼의 딜레이가 있잖아요. 요만큼의 딜레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거 1ms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푹 파져요. 바로 그냥. 저주파 특성이 푹 파집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놓고서 다시 또 EQ를 이거는 광대역에 걸쳐서 EQ를 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특히 건설할 때 지금 보면 어디를 하면 됩니까? 스피커가 치고 가는 옆벽 작은 면적하고 그다음에 뒷벽 작은 면적만 다른 재료로 딱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라서 돈 진짜 조금밖에 안 들거든요. 그걸로 전부 EQ 안 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고요. 만약에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액자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스피커 옆에 걸어요. 흡음재를. 그럼 돼요. 네, 근데 그런 재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구나. 바람직한 튜닝 방법은 뭐냐? 그거부터 정리하고요. FOH 혹은 몇몇 좌석의 평균 특성을 개선하는 목표로 현재 하는 거가 좀 문제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적인 음파 전달 양상 분석 그리고 건축 음향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튜닝 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 콤필터링을 억제하는 건축 음향 마감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분석할 때부터 측정할 때도 이렇게 임펄스 응답을 측정해서 뭐 잔향 시간이나 뭐나 이를 다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완공 후에도 건축 음향적인 튜닝을 해주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액자같이 뭐 이런 거는 거를 쓴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좋지. 그냥 두고 하드한 리플렉션 월에다가 두고 그냥 EQ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작은 건축 음향적 해법, 즉 실제로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적거든요. 전체 벽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흡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건축 음향적인 흡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흡음재가 적합할 건가? 지금 보면 문제로 되는 주파수가 저주파죠. 무지향으로 날아가는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100Hz, 뭐 200Hz 그 언더 그쪽에 대해서만 주로 하시면 돼요. 그거가 흡음이 많이 되는 재료가 뭐냐 이걸 막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위에 보면 25mm 흡음 분칠 125에서 0.03, 250에서 0.13 틀렸죠? 너무 낮잖아요, 이거 흡음률이. 그다음에 25mm 마이크로 타공보드 그거는 0.02, 0.25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마이크로 타공보드인데 0.65, 0.93 저 낮은 저주파에서 굉장히 높은 흡음률을 보이고 있죠. 저런 흡음재인데 두께가 아쉽게도 200mm예요. 한 뼘. 요 정도 떼고 판때기를 딱 걸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mm, 20mm면서 저음 흡음하는 거 찾으면 이런 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현재 상황에서 좀 만들어 보되 가능하다면 저 세 번째 거 26mm 아니고 25mm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타공판 보통 쓰는 그 슬릿이나 타공되어 있는 그런 재료 그것도 200mm로 가면은 0.4, 0.78 얘도 괜찮은데 아직도 보시면은 뭡니까? 저주파 그 에어스페이스가 에어갭이 200mm라는 게 조금 껄끄럽죠? 이중타공판 55mm로 하면 125Hz에서 0.1밖에 안 돼요. 90%는 다 반사란 말이에요. 자, 반면에 타공판보다 오히려 10mm 합판을 대는 게 나아요. 뒷면에다가 합판을 뭐 60mm, 뭐 30mm, 50mm 그 상을 대고 엉성하게 쳐서 북소리 나게 둥둥 그렇게 해서 하고 안에다 흡음재 집어넣으시면 흡음률이 125에서 적어도 0.3은 되니까 아까 그 콤필터링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제일 싼 방법이죠. 합판 얼마? 회배당 10,000원도 안 합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지금 위에서 세 번째 내지는 두 번째 마이크로 타공보드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밑에 보이시는 이 그림인데 Non-Linear Absorption of Micropurforated Panel (MPP) 그건데 뭐냐면은요 얘는 구멍이 0.5mm예요. 구멍이 크지가 않아서 멀리 보면 구멍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구멍 찾으실 수 있으세요? 저거 안 보이죠? 그냥 점이 바늘로 찍어 놓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저거의 흡음률이 재밌게도 음압이 높아지면 흡음률이 더 높아져요. 그게 논리니어 특성이에요. 보통은 음압이 높아도 관계없이 얘처럼 이런 쪽이 음압이거든요. 이쪽이 음압이 높아져도 흡음률은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음압이 높아지면 흡음률이 점점 높아져요. 이유가 뭐냐? 작은 타공판 안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얘가 세게 들어가면서 제팅이라고 하는데 와류를 일으켜요. 안에서. 그래갖고 돌면서 지가 막 난리가 나면서 열 손실로 엄청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평상시의 흡음률보다 더 높은 흡음률이라서 저걸 잘 활용하면 얇게 어떻게 해갖고 판도 그냥 흡음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게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받도록 하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흡음재나 여러 가지 뭐 확산재에 대한 그 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일산에. 그쪽에서 재료들을 받아서 실험을 해주는데 지금 사실 이런 거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KCC나 이런 대기업도 있지만 그런 데서는 좀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공식적으로 흡음 성적서 이렇게 내라 그러면 한 200만 원 이렇게 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흡음 측정 뭐 별것도 아닌데 몇백만 원씩 내야 되니까 흡음재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 입장이라면 몇천만 원 막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데 안 가고 제가 직접 측정을 하죠. 기본적으로 흡음률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잔향실법이 있어요. 잔향실은 뭐냐면 들어가면은 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실은 끊임은 없지 않지만 20초 이상. 뭐 고음은 뭐 4초, 6초 이렇게 되고 저음으로 막 20초까지 되는 잔향 시간이요. 그렇게 되는 곳에다가 평상시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잔향 시간이 10초예요. 근데 흡음재를 쫙 깔면 잔향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잔향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흡음률 몇이다 이렇게 딱 계산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얘는 음파를 직접 쏩니다. 직접 쏘는데 얘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퍼지면 안 되니까 관을 이용해요. 관을 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빵 쏘고 여기서 임펄스 응답 같은 걸 재요. 똑같이 팅 치고 여기서 반사할 때 여기가 먹었으면 조그맣게 나가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있는데 그 전달 함수를 마이크로폰 두세 개를 이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흡음률 곡선을 얻는데 앞에 말한 잔향실법은 음파가 그 흡음재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면으로 들어갔을 때의 흡음률까지 다 같이 내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그런데 이렇게 관을 이용하는 건 수직 입사밖에 안 되니까 옆으로 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곡선을 데이터를 얻었을 때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가? 글쎄요. 잔양실 법이 더 랜덤한 소스이기 때문에 더 맞는데 글쎄요. 뭐 꼭 음이 랜덤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방의 맨 뒷벽에 직방 쏘는 이런 데는 직사 음파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